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폭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관련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수중 전략 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이 모두 끊겨 정부가 긴급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정황과 관련해 보내려던 경고 통지문 수령도 거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주범과 공범, 배후를 모두 구속해 이번 사건의 윤곽을 완성한 경찰은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유 씨와 주범 이경우의 두 차례 만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준비한 마약 음료가 최소 100병이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점조직 형태의 보이스피싱 사기와 비슷하다고 보고 배후 추적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6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올해 첫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SFTS 예방을 위해선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특히 풀밭 위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중동의 화약고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긴장감이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라마단 예배를 둘러싼 갈등이 로켓 공격과 보복 공습으로 번진 데 이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총격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때늦은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아침 기온이 3도, 내일은 4도로 예년보다 3, 4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른바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폭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해당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수중 전략 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4일 오후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2형이 1000km 거리를 모의해 동해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침노를 71시간 6분 동안 잠항해 7일 오후에 목표 가상 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룡대항 앞바다에 도달했고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험 결과 수중 전략 무기 체계의 믿음성과 치명적인 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됐다며 진화되는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우세한 군사적 잠재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공개한 건 지난달 24일 이후 보름 만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무기체계 시험과 이달 도발까지 예고한 가운데 어제는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이 모두 끊겨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개성공단에 우리 공장을 가동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돼 경고 통지문을 보내려 했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거부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남북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의 군 통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개시 통화에 이어 오후 마감 통화까지 불통됐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불통된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인데 당시엔 곧바로 마감 통화가 이뤄져 기상 상황에 따른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달 각종 도발을 예고한 상황이고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통신선 불통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물자를 무단 사용하는 정황도 계속 포착됐습니다. 최근 노동신문에 실린 평양 시내의 모습을 보면 파란색 버스 한 대가 눈에 띄는데 통일부는 이 버스를 우리 정부가 북측 개성공단 직원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현대차 버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에서 공단 내 물자가 쌓여 있거나 북측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남측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동향이 포착됐다며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에 관한 남북 간의 합의가 있는데 그게 대한 일단 위반이고, 개성공단에 있는 건 북한이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나 시설은 한국 소유거든요. 북한이 우리 통지문 수령을 거부한 데 이어 알 수 없는 이유로 통신선마저 불통되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시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다시 선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제일 먼저 축전을 보내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과 중국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김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정세에서 북중 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도를 강화해 두 나라 사회주의 위협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첫 화상 협의를 했습니다.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의 위협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또 조 실장은 한일 두 나라가 북한 내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과 관련한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아키바 국장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단이 현지를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응단을 만난 후쿠시마 시의원과 원전 사고 피난민 등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피해 조사 활동을 하다 지난 5월 당선된 시마 아케미 다테시 의원. 후쿠시마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주민 대다수가 방류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不思議と流してもいいという人はいませんでした。私の周囲には。 또 현지 피해를 언급하면 평판이 나빠져 피해가 더 커진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난민인 곤노 스키오 씨 역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理由はやっぱり科学的にも安全だと言い切れないし、やっぱり海を汚しちゃいけないですよ。基本的にも。 오염수 방류가 미래 세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는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여기에 IAEA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시스템이 신뢰할 만하다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구조물이 심각하게 손상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염수를 만드는 핵물질 잔해까지 공개됐는데 어떻게 제거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곳 후쿠시마 일대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 설득력을 갖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주범과 공범, 배후를 모두 구속해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완성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유 씨와 주범인 이경우의 두 차례 만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검은색 후드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입니다. 납치 살해 모르셨다면서 이경우 씨는 왜 만나신 겁니까? 정도 살인을 계속 부인하십니까?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주범과 공범 그리고 배후까지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렇다고 전체적인 혐의가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닙니다. 경찰은 일단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성사된 유 씨와 주범 이경우의 두 차례 만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가 범행 이후인 지난달 31일 새벽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유 씨를 만나 6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유 씨 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교사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 측은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돈을 건넨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앞서 범행 착수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차용증까지 제출했다면서 범행과의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유 씨가 구속된 만큼 경찰은 범행 이후 이경우가 요구한 6천만 원의 성격 등 교사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우로 거론되는 인물은 유 씨 아내 황모 씨도 있지만 경찰은 범행 이후 이경우를 만난 유 씨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 씨 부부가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만큼 황 씨가 공범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직접 나눠준 일당 4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장하는 아르바이트 방식이 전형적인 피싱 사기 수법과 비슷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배후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가 건네진 지 사흘 만에 대구에서 4번째 피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사건 다음 날 붙잡힌 40대 여성과 잇따라 자수한 20대 남녀에 이어 이번에 체포된 20대 여성까지 일당 4명이 모두 검거된 겁니다. 경찰은 이들 4명이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의 지원에 참여한 것일 뿐 음료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는 공통된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지시는 철저히 비대면 방식으로만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 음료를 전달받은 것도 택배나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통해서였고 시음한 학생 부모 연락처를 받아두라는 지시도 전화나 메신저로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보한 연락처로 자식 인생 망치기 싫으면 협조하라고 협박한 사람 역시 자신들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주도 세력과 말단 행동책이 분리된 점조직 형태에 가까운데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경찰도 마약 복용을 약점 삼아 협박하는 신종 피싱 사기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하는 데 쓰인 휴대전화 번호의 명의자를 특정해 확인해서 배후를 쫓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도 마약 음료를 받아 마셨다는 소문까지 돌며 공포감이 커지는 상황. 서울경찰청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치안감급인 수사차장을 중심으로 범마약 단속 추진 체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가 최소 100병 준비됐던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음료 유입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현재까지 일당이 만든 마약이 적어도 100병이 넘고 이 가운데 30병 이상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실제 뿌려진 건 6병에서 10병 사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배포자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밀수 조직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직원을 추가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케타민 약 10kg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책을 비롯해 이들과 같은 조직원 7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일반인과 학생들에게까지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선 오래전부터 마약을 무력화할 백신을 개발해 왔는데요.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구진이 개발한 마약 백신이 사람에게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르핀보다 100배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중독성이 매우 높은데 단 2mg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2021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약물로 기록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병원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대 연구진이 펜타닐을 투약해도 환각이나 중독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생기는 항체가 인체에 들어오는 펜타닐에 결합해
펜타닐이 뇌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 펜타닐 투여 후 일반 쥐는 고통에 대한 반응이 75%까지 느려졌지만 백신을 접종한 쥐는 반응 속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쥐에서는 일반 쥐와 달리 펜타닐이 뇌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초기 임상 결과 안전성과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prevent it from getting into the brain where it may trigger euphoric centers or trigger respiratory depression and opioid overdose death. We feel that this, in combination with present treatments, will be a game changer. 이번 백신은 디프테리아라는 병원체에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습니다. 시중의 디프테리아 백신을 변형해 펜타닐에 효과 있는 백신을 만든 겁니다. 과학계가 50년 넘게 마약 백신을 연구해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투여한 백신이 오히려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극복한 겁니다. 사회적 규제와 처벌로 쉽게 해결하지 못한 마약과의 전쟁. 과연 과학이 해결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900억 원대 미납 추징금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환수 자산으로 꼽히는 경기도 오산 땅에 대한 공매대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을 국가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시 임야는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씨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 조치했습니다. 땅은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천만 원이 배분됐지만 이 땅의 신탁서였던 교보자산 신탁이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5필지 가운데 3필지에 대해선 공매대금 배분 처분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압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자 같은 해 10월 검찰은 다른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에 공매대금 20억 5천여만 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상 전 씨에 대한 마지막 환수 자산으로 꼽혔던 이 땅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 액수는 1,337억 6,800만 원이 돼 환수율은 60%대를 가까스로 넘습니다. 최근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숨겨진 검은 돈이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지만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 사망 시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는 현행법상 이후 55억 원을 환수하더라도 나머지 867억여 원에 대한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보자산 신탁 측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 지역 산불 때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김 지사는 골프 연습 후에 지인들과 만찬을 가졌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는 영동 지역에서 식목일 일정을 마치고 춘천으로 복귀한 지난달 31일 오후 5시 반쯤 강원도 춘천의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 30분 정도 골프 연습을 하고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만찬을 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31일 발생한 원주 산불은 16시 07분, 홍천 산불은 18시 01분 진화가 완료됐고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평창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달 18일에도 골프 연습장을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주말 토요일이었고 골프 연습장 방문 시간은 아침 7시에서 8시까지였다며 평창 산불은 오후에 발생한 만큼 산불 기간 중 연습장을 찾았다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골프 연습과 술자리 관련 보도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중앙당 당무감사실을 통해 보도된 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고도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하게 간 권경의 변호사가 유족에게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남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송에서 진 사실을 유족에게 알린 직후 공개 사과문을 써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3년에 걸쳐 9천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일방적인 통보인 만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끝에 숨진 고 박모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YTN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8년을 견뎌온 소송을 망쳐버린 원망과 함께 권 변호사에 대한 걱정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중학교 1학년이었던 박모양, 익명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됐습니다. 그 속에서 박양은 누군지 모를 4명에게 2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엄마 이것 봐 이래서 분이 느닷없이 이렇게 초대를 해서 거기서 막 애들이 순식간에 막 괴롭힘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물벼락을 맞고 페이스북에서 남자친구를 중간에 채갔다, 더러운 성격을 고치라며 공개적으로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이가 갑자기 굉장히 어두워지고 아이가 이제 다쳐서 오고 학원에서 갔을 때 또 이제 맞아서 오고 사이버 테러하고 이게 다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오히려 쫓겨나다시피 전학을 간 박양. 고등학생이 돼 다시 지내던 동네로 돌아왔지만 되풀이된 괴롭힘에 박양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듬해 유족들이 가해 학생들과 학교,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8년 동안의 싸움. 권경의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2심에서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데 그거를 말아먹을 수가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당신이 구체적으로 써라 그러면 당신이 뭘 책임질 건지를 써라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썼어요. 책임지겠다고. 박양의 어머니는 그렇다고 마냥 권 변호사를 원망만 할 수도 없습니다. 걱정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 딸을 키우는 엄마잖아요. 딸도 이 사실이 지금 힘들 거라 힘내서 나와서 당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YTN 김혜린입니다. 한편 권경의 변호사가 지금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걸 안다면서 자신이 잠적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피해자 유족인 고 박모양 어머니 또 유족 대리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는 연락을 끊어서도 안 되고 끊은 적도 없지만 기자들의 전화만 받지 못했을 뿐이라며 현재는 언론의 취재에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2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의 학교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 모집에만 반영하는 가해 기록을 정시 모집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에서 고등학생 2명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골프채를 훔쳐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아파트 경비원과 CCTV가 있어도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옵니다. 타고 있던 2명이 내리더니 차로가 운전석 문을 열어봅니다. 이들은 차 트렁크에서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골프채 일부만 훔칩니다. 범인들은 다른 차들도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며 1시간가량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당시 경비원은 있었지만 근무 시간이 아니었고 CCTV도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안전할 거라 믿었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터리를 당하자 황당할 뿐입니다. 경비원도 계시고 CCTV가 많은데 새벽에 1시간가량 절도 행각을 하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몰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차량 터리한 범인들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모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연하게도 범행 당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훔친 골프채 일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골프채를 훔쳐가지고 중고 사이트에 올려갖고 용돈을 구하려고 이제 매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범인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노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토바이도 훔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털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의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6.3%,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그간의 역사를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을 빼고 모두 66차례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범위를 좁혀볼까요? 총 16번인데 이 가운데 한 번만 빼고 모두 제2법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재의결을 거쳐 확정된 법안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이 유일합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수적 열세에 있던 데다 과반인 한나라당에 새천년 민주당까지 야당이 합심하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무력화한 겁니다. 이 헌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에 최초의 제2라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16번 행사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정치적 사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직접 중재안까지 내놓은 법안이 다시 돌아오자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비통합니다. 아주 참담하고 국회 운영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상권 분립의 기본 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이라 제2에 붙여질지는 미정입니다. 다시 표결에 붙여지더라도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3분의 1 이상인 의석 지형상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번마다 해바라기 정당에 머무는 채 용산 줄내기만 반복하려 한다면 국민 의회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을 두고도 양곡관리법의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협치의 길은 요원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기 둔화로 서민 삶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고 야당은 전국민 저리 대출을 꺼내 들었는데 경기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따져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현재 전기, 가스 요금으로는 원가 회수율이 60-70%에 불과합니다. 적자를 줄이려면 요금을 계속 올려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분기 인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력이 큰 데다 추가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에너지 요금 경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셔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자 급증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를 최대한 방어하려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시기와 폭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타이밍을 조금 조절을 하자는 거죠. 하반기에 가서 3%대로 내려가면은 물가 좀 안정이 되니까 그때 가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고물가 고금리의 가계 부담이 크다며 기본금융 추진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이 최대 1,000만 원을 최장 20년 동안 저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정액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또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런 기본 금융에 대한 전문가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세수 부족에 국가 재정이 넉넉지 못한 데다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돈을 푸는 정책이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정책을 피게 되면 보통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당하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 1,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거의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고물가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만큼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디든 적용받는데요. 지난해 공기업 산재 사망자 수가 민간 기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왔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조치를 소홀히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14건입니다.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호 판결이 내려지면서 기업들은 향후 처벌 수위와 책임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기업에서 산재 사망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산재 사망자는 10명으로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0명 이상을 기록했던 게 지난해 7명으로 줄었고 준정부기관의 경우엔 3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18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9명에서 2022년 2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는 공기업 최고 책임자들이 현장 점검 강화와 안전사고 특별대책 등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8년도에 태안 발전소 사고가 있었잖아요. 공공기관 안전 TF라는 게 구성이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등급평가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고 지금 이제 시행해온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효과를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나. 이에 비해 민간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민간 부분이 공공 부분의 성과를 참고해 적극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올해 첫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남에 거주하는 여성 A씨가 지난 5일 SFTS 양성 확진을 받은 지 하루 만인 6일 숨졌습니다. A씨는 집 앞 밭에서 농작업을 한 이후인 지난달 27일 발열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돼 퇴원했지만 상태가 악화해 다시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SFTS는 주로 텃밭 작업과 등산 등 야외 활동 중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혈소판, 백혈구 감소에 따른 혈뇨, 혈변 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치명률은 18.7%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귀국길에 오르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중국 최남단 광저우까지 배웅했습니다. 마치 미국 보란 듯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질투를 느낄 만한 브로맨스를 과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 개혁개방 1번지 광저우 시찰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의 옛 조차지가 있던 곳으로 17세기 프랑스 선박이 처음 닿았던 중국 땅이기도 합니다.
Qui j'ai eu l'occasion de longuement discuter avec votre président hier, on était à Pékin, je le retrouverai tout à l'heure juste après vous. 시진핑 주석도 이례적으로 광저우까지 날아와 마크롱 대통령의 귀국길을 배웅했습니다. 시 주석이 안방인 베이징을 벗어나는 황제 의전으로 대접한 국빈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도입니다. 就是我们的新兴产业、高端技术要在这里大发展，就是包括像我们的华为。 마크롱과 함께 온 60명 규모의 기업인 수행단에 선물도 두둑이 챙겨줬습니다. 중국이 유럽 에어버스 여객기 160대를 구매하는 등 수십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에어버스사는 2025년까지 텐진에 제2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화답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투자협정 재검토를 타진하기 위해 동반방중한 EU 집행위원장에겐 뻣뻣했습니다. 협정 비준의 전제 조건이 돼버린 인권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는 별반 없었습니다. I expressed our deep concerns about the deteriora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China. The situation in Xinjiang is particularly concerning.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국과 줄줄이 관계를 회복 중인 만큼 굳이 EU 전체와 투자협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읽힙니다. 실제 앞서 방중한 독일과 스페인 정상에 이어 이탈리아 총리도 베이징행을 저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푸틴에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올해 초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고 있지만 우리 산업계가 기대했던 리오프닝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자급률이 높아지고 수출 기지로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제는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대표적 소비재인 화장품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대중국 수출의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4%를 기록한 이후 올해 1, 2월엔 27%가 더 떨어졌습니다. 감소폭이 경쟁국인 프랑스와 일본에 비해 두세 배나 큽니다. 중국의 양극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나 일본 거는 명품을 또 엄청 수입을 하거든요. 중산층이나 나머지 분들은 자국산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반도체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에 대한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크게 줄다 지난달엔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올라가고 기업들은 잇따라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에서 가져가던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 수출이 자동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구조적으로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특정 품목 의존도가 가장 높고 수출 국가 의존도는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수출 대상은 중국과 미국의 40%가 집중됐습니다. 분산이 돼 있으면 해지가 가능한데 이들 두 나라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들 두 나라의 어떤 그 경기 상황의 민감도가 조금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중 무역 분쟁 속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던 호 시절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차량 돌진과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저녁 텔아비브 해변에 있는 카우프만 거리에서 차량 돌진과 총격 사건이 일어나 남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이탈리아 관광객이며 부상자들도 외국인 관광객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아랍계 이스라엘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경찰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자하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응한
자연스럽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수 현미 씨의 빈소는 미국에서 가족들이 입국하면서 어제부터 마련됐습니다. 가요계 동료 선후배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인의 66년 노래 인생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가요계 영원한 디바, 현미 씨의 밝은 웃음은 영정사진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중앙대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현미 씨의 두 아들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고 조카인 배우 한상진 씨도 함께 조문객을 맞으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동료 가수들은 화통하고 정 많았던 고인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갑작스러운 별세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이 자리를 누가 메꿔줘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걱정하시고 항상 이렇게 또 친누나처럼 이렇게 덕담해 주시고. 고인의 장례는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가수협회 측은 평소 가요계를 위해 힘을 아끼지 않았던 큰 별을 위한 작은 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별이 좋습니다. 가슴 아프고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이지만 떠날 때는 말없이처럼 이렇게 그냥 호련히 가버려서 그게 좀 아쉽죠. 1962년 밤안개로 큰 인기를 누리며 66년 노래 인생을 걸은 현미 씨. 고인은 숨지기 하루 전에도 경북 김천의 효도 콘서트 무대에 오르며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생전 자신이 남긴 말처럼 노래하는 행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제 노래는 계속되잖아요. 현미는 영원히 우리 모든 이 전 세계 국민들의 뇌리에 참 멋있는 가수였었다. 참 노래도 잘하는 가수였었다. 이런 남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현미 씨의 연결식과 발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세월호 9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어머니들을 다룬 다큐 영화가 스크린에 올랐습니다. 한인 이민자의 삶을 그린 라이스 보이 슬립스가 국제 영화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엄마가 대신 그 무대에 서서 한번 놀아볼게. 연극을 앞둔 엄마는 아이돌 안무 연습에 푹 빠져 있습니다. 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서로 토라지기도 하고 단원고 교복을 입은 엄마들의 연극 준비는 혼란의 연속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 7엄마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연극 위에서는 수학여행에 무사히 도착해 장기자랑을 펼치는 신나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아프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너무 맑았고 깨끗했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생자와 생존자 엄마가 함께 오르는 연극에서 엄마들은 끈끈한 연대로 상처를 치유하고 세월호가 잊히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힘을 냅니다. 연극하면서 사실은 많이 100% 치유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안에 있는 슬픔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더 좋은 그런 희망적인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됐고 그런 또 어떤 새로운 꿈들을 꾸게 됐어요. 엄마는 나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너 엄청 잘생겼어. 왜? 누가 뭐라고 했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소영은 공장에서 일하며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라이스보이라는 인종차별 속에 아들은 상처를 받으며 성장하고 아직 젊은 나이 깊은 병을 얻게 된 소영은 아들과 한국 여행을 떠납니다. 1994년 가족과 캐나다로 이주한 앤소니 심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녹여냈고 무용가 출신인 신예 최승윤 배우가 강인한 한국 어머니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가 그 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게 달라지면서 자기 자신이 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쌀로 해서 밥으로 보여주고 싶었죠. 심 감독이 각본과 연출, 편집 등 1인 5역을 맡은 저예산 영화지만
토론토 영화제에서 최고의 캐나다 영화에 선정되는 등 전 세계 영화제에서 24관왕에 올라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남도의 철쭉 명소인 제암산을 알리기 위해 공무원 SNS 홍보단이 나섰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정상에 있는 황제 바위 덕분에 제암으로 이름 지어진 산입니다.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휴양림에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신나게 체험할 수 있는 갖가지 시설이 즐비합니다. 행정구역이 웅치, 곰째여서 선보인 곰썰매, 쪽빛 저수지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짚라인도 인기입니다. 매고장의 관광 명소를 알리기 위해 보성군 공무원들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나섰습니다. 곰썰매도 엄청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궁금해하고. 저희 친구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많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되내린 벚꽃이 한 폭의 그림을 장식한 계곡 등 직접 보고 체험하는 하나하나를 곧바로 SNS에 올립니다. 곱게 핀 수선화를 보며 따뜻한 녹차물에 발을 담그니 피로가 금세 풀립니다. 이제 요즘에는 SNS 그 태그로 많이 검색해가지고 여행지를 찾고 하는데 이제 보송 태그 해가지고 SNS에 올리면은 사람들도 이제 흥미를 가지고 몰랐던 곳들도 이제 알게 돼서 많이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벼쌀로 만든 누룽지와 갖가지 가공품 등 지역 농수축 특산물 홍보도 열심입니다. 오는 29일에 개막하는 보송 세계차 엑스포에 성공 개최 염원도 SNS에 담아봅니다. 2023년 유니크 베뉴에 선정됐으며 일상에 지친 남녀노소 구분 없이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보송 제암산 휴양림으로. 3대 특산품 녹차와 꼬막, 키위 캐릭터도 만든 전남 보성군. 보성군에서는 공직자와 군민 SNS 홍보단이 하나가 돼 보성의 자연과 문화,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꽃샘추위가 절정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3.1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에는 14도로 여전히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중부와 경북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